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비둘기와 매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싸우다가 정기적인 연준 회의에서 하나된 의견을 우리에게 공개를 하곤 합니다. 이번 연준 회의는 나름 비둘기스러웠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히만 요약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점도표에서는 2024년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이나 1번 이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했었는데요. 연준은 기존대로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안도를 했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은 쉽게 말하면 유동성 축소인데요. 연준은 코로나 이후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면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채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게 쥐어줬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로 은행에게 국채를 쥐어주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공유 드렸었던 자료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로리 로건 연은 총재께서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했던 것이고요. 아마 5월쯤이면 본격적인 양적 긴축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커브를 잘 보세요. 파란색 커브가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입니다. 2022년 양적 긴축이 시작된 이후 파란색 커브 지급 준비금이 쭉쭉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유동성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너무 국채를 찍어내다 보니까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는데 오히려 은행의 돈이 늘어나고 있네? 그럼 연준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해도 지장이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은행의 유동성은 쌓여가고 이를 근거로 연준은 계속 양적 긴축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의 돈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아마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은 대형은행의 지급준비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이렇게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중소은행들은 대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행 규모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행의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인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초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비중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높아진 은행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소은행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영래포 잔고인데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영래포 잔고마저 거의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0이 되기 전에 연준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에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연준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물가 안정, 성장 안정, 금융 안정 요 3가지가 있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1월달, 2월달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계절적 요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이 매우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24년 성장률을 작년 12월에 발표된 수치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금융 안정인데요. 요즘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중소은행들을 걱정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양적 긴축 축소 이런 카드를 내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3가지가 모두 불안해요. 물가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고요. 실업률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융 안정 문제가 조금씩 터지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물가와 성장은 표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비둘기로 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었고요.
멕시코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딱 내렸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준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더 빨리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자체가 매우 높아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3%대이고요. 미국 연준은 5%대죠. 그런데 멕시코와 브라질은 10%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장난 아닙니다. 최근에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와 함께 주요 원자재의 생산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이 좋다는 것은 이들 나라의 화폐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코로나 이후 한국 원화의 화폐 가치를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화는 코로나 때부터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1340원을 돌파하고 있네요. 그런데 멕시코와 브라질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브라질의 화폐 가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난 화폐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 대비요? 달러 대비 말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하의 공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멕시코를 볼게요. 멕시코는 더 장난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엄청난 화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화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화폐의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미국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이민자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서 소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달러를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달러가 많이 풀리겠죠?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자국 화폐의 상대적인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와 브라질의 화폐 강세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스위스가 최근에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조금 특별해요. 스위스는 물가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작년 5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심하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준도 6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라 봅니다. 점도표 상에서도 2024년에는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감안하면 6월 달에는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점도표라는 게 항상 이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연준은 다음번에 생각을 쓱 바꿀 수도 있어요. 파월이 지금까지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기 금리 자체가 기존의 2.5%에서 2.6%로 살짝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은 강해진 성장,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고 있다, 고금리의 장기화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팍팍 금리를 내리거나 이것은 살짝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었던 게 섹터별 차별화가 더욱더 심해진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계속 돈이 몰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계속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섹터들은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은 더더욱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번에 나이키와 룰루레몬이 하반기 역성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나이키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름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발 같은 어떠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고금리의 장기화와 함께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조금씩 줄어들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대장주 엔비디아,
이런 쪽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H100보다 1만 달러 이상 더 비싼 5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계속 올려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해자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21선 지지가 제대로 한번 딱 나오더니 쭉쭉쭉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죠. 그럼 엔비디아 같은 몇몇 특정 종목들은 계속 오를까요?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 언제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것을 가정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 말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준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중소은행 중심으로 금융 안정성이 약간은 불안하거나 혹은 이와 함께 성장이 살짝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내려줄까?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할까? 이러한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둘씩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잽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준이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 안정도 괜찮고 성장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중 뭐 하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때부터 정말 조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연준의 지급준비금 차트이고요. 빨간색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둘은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파란색 컵으로 표기된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증시가 약간은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급 준비금 감소 이 두 개가 오히려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는 6월 달에 당장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저의 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